2000년 3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이른 새벽 서울을 출발한 은색 소나타 한 대가 영동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지요. 조수석엔 29살의 여자, 운전석엔 31살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강릉에서 주말을 보낼 예정이었지요. 결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커피 향기와 봄바람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횡성휴게소 오전 8시 40분이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 커피 좀 사올게. 딱 5분이면 돼. 검은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그녀는 차문을 닫았지요. 남자는 시동을 켜둔 채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 그리고 30분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휴게소를 뛰어다니며 그녀를 찾았습니다. 화장실, 매점, 주차장, 공중전화 부스. 그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차 안에는 그녀의 핸드폰과 지갑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신분증 속 이름은 차경선이었습니다. 매점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피 2잔 사가셨어요. 그리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것이 마지막 목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5분이 한 여자를 완전히 지워버린 시간이었지요. 2000년 3월 대한민국은 빚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휩쓸고 간 지 2년. 거리에 다시 활기가 돌았지만 그 이면엔 보이지 않는 균열이 번지고 있었지요. 명동 거리마다 카드 모집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사은품 드려요. 연회비 없어요. 심사 5분이면 끝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가벼웠지만 그 속엔 절박함이 숨어 있었지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대학생도, 주부도, 심지어 백수도 카드를 만들었지요. 1장, 2장, 3장.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2000년 봄, 전국의 신용불량자는 이미 200만 명을 넘었지요. 그해 말이면 300만 명을 돌파할 예정이었습니다. 50명 중 1명이 신용불량자인 시대. 카드빚, 대출, 보증, 압류. 한 번 발을 헛디디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나락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둘 이름을 지우고 사라졌습니다. 그 시대의 공기는 빛보다 그림자가 더 짙은 시간이었지요. 그 시절 차경선은 보험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키 162cm, 단발머리, 조용한 말투.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도시락을 싸왔지요. 동료들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일은 정확했죠. 회식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항상 먼저 퇴근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남자친구 있어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곧 결혼해요.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찍는 걸 유독 싫어했습니다. 회식 사진, 단체 사진, 심지어 사원증 사진조차 피했지요. 제가 사진발이 안 받아서요. 그녀는 그렇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녀의 책상에는 가족 사진 1장, 친구 사진 1장도 없었습니다. 마치 과거가 없는 사람처럼 그녀는 언제나 조용히 존재했습니다. 문호를 만난 건 1998년 가을,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였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지요. 혹시 담배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어색한 첫마디가 두 사람의 인연이 되었습니다. 문호는 회사원이었고 그녀는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주말마다 영화를 보고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가끔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연인이었지요. 문호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말이 적은 여자를.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세요. 형제도 없어요. 혼자예요. 그 말 이후로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2000년 2월 문호는 청혼했습니다. 눈 내리던 한강공원에서였지요. 나랑 결혼해 줄래? 그녀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오빠.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문호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그냥 잊어줘요. 문호는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냥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것은 예고였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회사는 한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을지로 3가의 낡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1999년 4월에 입사했죠. 이력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차경선, 1971년 3월 5일생,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생. 학력은 전문대 졸업, 경력은 백화점 판매직 2년. 지극히 평범한 이력서였지요. 하지만 인사팀 직원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했는데 시스템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요?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죠. 그냥 수기로 처리했어요. 2000년 당시 행정 전산망은 아직 불완전했습니다. 주민번호 도용, 유령 인구, 이중 등록. 그런 일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살던 곳은 신촌의 오래된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집주인은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곤 했어요. 인사만 간단히 했죠. 친구가 놀러 온 적은 없었나요? 한 번도요. 항상 혼자였어요. 그녀의 방엔 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책 두세 권, 냉장고엔 물과 우유뿐이었죠. 사는 게 아니라 숨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 김미선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경선 씨는 점심시간마다 혼자 나가서 공중전화를 썼어요. 핸드폰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중요한 전화는 꼭 공중전화로 했어요.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흔적을 남기기 싫은 사람, 추적당하기 싫은 사람.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말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받을 때 경선 씨가 이상하게 긴장하더라고요. 본인 계좌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 누구도 이유를 알지 못했지요. 그 시대를 살아남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빚을 갚는다. 둘째, 도망친다. 셋째, 다른 사람이 된다. 차경선은 어쩌면 세 번째를 선택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죽은 이름을 훔쳐 누군가의 주민번호로 새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었지요. 그렇게 2000년 3월까지 그녀는 차경선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횡성휴게소, 그 짧은 5분, 그 이름조차 버려야 했던 순간이 온 것이었지요. 2000년 3월 18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 주말이라 그런지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붐비고 있었지요. 가족 단위 여행객, 연인들, 그리고 장거리 운전 기사들. 휴게소는 커피 향과 담배 연기,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문호는 주차를 하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을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난 괜찮아. 커피만 마실래요. 그녀는 조수석에서 내려검은 코트를 여몄습니다. 3월의 바람은 아직 쌀쌀했지요. 오빠, 나 커피 좀 사올게. 딱 5분이면 돼. 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배 한 개비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와. 난 여기서 담배 피우고 있을게. 그녀는 가방도 들지 않고 차문을 닫았습니다. 백미러에는 그녀가 멀어져 가는 모습이 비쳤지요. 검은 코트, 청바지, 흰색 운동화. 평소처럼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점 쪽으로 걸어갔고 이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오전 8시 45분. 라디오에서는 MBC 표준 FM 오늘 아침 이문세입니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차들이 들어오고 나갔지요. 가족들은 웃으며 휴게소로 들어가고 커플들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아침이었지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 그리고 15분. 문호는 시계를 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뭐 하나,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담배를 한 갭이 더 피웠습니다. 20분이 지났을 때 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지요.
매점, 화장실, 식당.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검은 코트 입은 단발머리 여자 못 보셨어요? 매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커피 사가신 분이요? 2잔 사가셨어요. 그리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시던데요. 문호는 급히 주차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차들 사이, 건물 뒤편, 화장실 앞. 그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매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죄송한데 그 여자분 정확히 몇 시에 나갔어요? 직원이 영수증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8시 44분이네요. 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 한참이 지났는데 그는 다시 주차장을 돌고 공중전화 부스까지 확인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당, 편의점, 기념품 가게, 휴게소의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30분, 40분, 그리고 1시간.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문호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먼저 와 있을까 싶었지만 조수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조수석 위의 가방이었습니다. 지갑, 핸드폰 그대로 있었지요. 지갑 안엔 신분증,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2장, 그리고 사진 1장. 지난 겨울 남산타워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가방을 두고 갔을까요? 돈도, 신분증도, 핸드폰도 다 남겨둔 채 문호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어젯밤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잘 자, 오빠. 내일 봐. 그것이 마지막이었지요. 통화 기록엔 모르는 번호가 여럿 있었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 그리고 집 전화로 보이는 번호들. 문자는 없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주로 전화를 걸었으니까요. 오전 10시 30분. 문호는 휴게소 관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직원은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여자친구분이요? 혹시 화가 나서 먼저 가신 건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가방도 핸드폰도 두고 갔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주변을 좀 더 찾아보시고 그래도 안 보이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문호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쓰레기장까지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그는 공중전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사람이 사라졌어요.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요. 언제부터 안 보였죠? 2시간 반 전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차경선이요. 주민등록번호는.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고자분, 그 번호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신분증도 있는데요. 시스템상 존재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정오가 되자 횡성경찰서에서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문호는 다시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8시 45분쯤 커피를 사러 갔어요. 그리고 안 돌아왔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싸우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전혀요. 오늘은 강릉 가는 날이라 기분 좋았어요. 경찰은 신분증을 들여다봤습니다. 본인 맞아요? 맞아요. 제 여자친구예요. 그런데 주민번호가 조회되지 않네요. 경찰은 무전기로 본서에 연락했습니다. 여기 횡성휴게소 실종신고건인데 신분증은 있는데 신원조회가 안 돼. 확인 좀 부탁해. 오후 1시 경찰은 휴게소 직원들과 목격자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8시 44분에 커피 2잔 사가셨어요. 주유소 쪽으로 걸어가던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아요. 화장실엔 안 들어왔어요. 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단서 하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3시 수색은 계속됐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단서도 명확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문호는 차에 앉아 그녀의 신분증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 정말 차경선이 맞을까요? 3월 18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횡성경찰서에서 경찰관 5명이 추가로 투입되었고 휴게소 주변 반경 2km를 샅샅이 뒤졌지요. 휴게소 뒤편, 야산, 주차장 주변 숲을, 그리고 고속도로 아래 배수로까지 수색견 2마리가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문호는 차 안에서 그녀의 코트를 껴안은 채 밤을 보냈습니다. 제발, 제발 돌아와. 어디든 좋아. 그의 속삭임은 차 안에서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3월 19일, 일요일 새벽 6시. 수색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횡성군청 공무원 3명과 지역 자원봉사자 20명이 합류했지요. 그들은 산을 오르고 계곡을 뒤지고 도로변 풀숲을 헤집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내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한 자원봉사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옷 입고 계셨대요? 검은 코트, 청바지, 흰 운동화요. 혹시 스스로 사라진 건 아닐까요? 집안 문제나 빚 같은 거요. 문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결혼할 사이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시절, 2000년, 신용불량자 200만 명의 시대였습니다. 잠적, 야반도주, 신분 세탁, 너무나 흔한 일이었지요. 3월 20일, 월요일, 문호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다닌다는 한국생명보험을 찾아갔습니다. 을지로 3가 낡은 5층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영업부로 올라갔지요. 차경선 씨 좀 찾아주세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그런 분 없는데요? 인사팀에서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로 검색했지만 아무 기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홀로그램이 좀 이상한데요. 2000년 신분증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문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분명 이 회사에 다닌다고 말했었죠. 그는 다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차경선이란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 여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익숙한데요. 우리 직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녀의 이름은 익숙했지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호는 신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살던 원룸, 연세대학교 뒤편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의 도움으로 문을 열었지요. 방 안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옷 몇 벌, 화장품 조금, 이불 한 채, 냉장고엔 물 한 병, 김치 조금. 책상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쓰레기통까지 뒤졌습니다. 영수증 몇 장, 휴지, 과자 봉지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눌렀습니다. 리다이얼 버튼. 마지막으로 걸었던 번호는 중고차 판매점이었습니다. 이상했지요. 그녀는 왜 중고차 판매점에 전화를 걸었던 걸까요? 공과금 고지서 사이에서 통장 한 권이 나왔습니다. 국민은행 예금주 차경선. 입금 내역은 매달 250만 원씩. 하지만 1999년 12월 이후로 입금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송금 내역. 2000년 1월 15일 100만 원 받는 사람 최영수.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문호는 경찰서로 돌아갔습니다. 신원 확인은 됐나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주민번호가 시스템에 없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2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위조된 신분증이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거죠. 문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결혼할 사이였어요. 형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경우 많습니다. 신용불량, 잠적, 신분 세탁. 그리고 이건 실종이라기보다 계획된 이탈 같습니다. 문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집, 그녀의 직장.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국민은행 지점에서는 그녀의 통장 계좌가 실제로 존재하지만 주민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신분증 하나로 개설된 가짜 계좌였던 것이죠. 카드는 3장,
현대카드, 삼성카드, LG카드, 총 한도 1천만 원. 2000년 1월부터 연체가 시작되어 3월 1일부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문 씨, 이건 실종이 아니라 잠적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차경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사라졌지요. 하지만 문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주 휴게소를 찾아가 같은 자리에 앉아 그녀가 사갔던 커피를 마셨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4월, 5월, 6월. 계절이 바뀌어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목소리도. 그녀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유령이었던 건지도 모르지요. 3월 19일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 짧은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 휴게소에서 29세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 중이지만 아직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보도 시간 고작 30초. 앵커는 담담하게 뉴스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조간신문에도 작게 실렸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실종, 경찰 수색 중. 사진 한 장 없는 5단짜리 기사였습니다. 그녀의 사진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도, 집에도, 심지어 남자친구에게도 그녀의 얼굴이 또렷하게 나온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문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사진이 있으십니까? 한두 장뿐이에요. 멀리서 찍은 거라 얼굴이 잘 안 보여요. 평소 사진 찍는 걸 싫어하셨나요? 네, 늘 그랬어요. 사진 없는 실종 사건. 보도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지요. 3월 21일 화요일 경향신문이 조금 더 자세한 기사를 냈습니다. 신원미상 여성 휴게소 실종 신분증은 있으나 주민번호 조회 안 돼. 기사는 그녀의 신원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나 어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불량으로 인한 야반도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란도 없었습니다. 2000년 인터넷 뉴스는 이제 막 시작되던 시기였지요. 네이버 뉴스도 다음 뉴스도 아직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신문과 TV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빠르게 잊혀졌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건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해 3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 건수는 427건. 하루 평균 14명꼴이었습니다. 그중 70% 이상이 신용불량과 빚, 그리고 잠적이 관련되어 있었지요. 기자들은 이미 이런 사건에 익숙했습니다. 또 야반도주네. 요즘 신용불량자 실종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이건 뉴스 가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3월 말 한국은행이 충격적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신용불량자 250만 명 돌파. IMF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전 국민의 5%. 대통령은 긴급 경제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신용불량자 대책 마련 시급. 언론은 카드빚, 대출, 보증, 구조조정으로 연일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차경선 실종 사건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대우그룹 부도, 현대그룹 분리, 삼성전자 구조조정. 경제 뉴스가 쏟아졌고 한 여자의 실종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4월 초 한 방송국 PD가 문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종 사건 취재 중인데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알려야 찾을 수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방송 나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사진이 없잖아요. 신원도 불분명하고 시청자들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공감이 중요한가요? 사람이 사라졌는데요. 시청률이 안 나오면 방송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문호는 무너졌습니다. 언론도, 경찰도, 사회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겠죠. 신용불량자, 신원불명자, 도망자. 그런 사람은 매일 수십 명씩 생겼고
매일 수십 명씩 사라졌습니다. 5월, 횡성 지역신문에 마지막 기사가 실렸습니다. 휴게소 실종 여성, 2달째 미궁. 3줄짜리 기사였습니다. 경찰은 수배를 유지하고 있으나 특별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건은 더 이상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잊었습니다. 휴게소 직원도, 주민들도, 심지어 경찰까지도. 파일은 창고로 옮겨졌고 수배 전단은 빛이 발했습니다. 기억은 천천히 흐려졌지요. 2000년 여름, 한국은 월드컵 유치 성공으로 들썩였습니다.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고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 3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었지요. 그 속에서 한 여자의 이름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차경선, 아니, 김선영, 아니, 어쩌면 전혀 다른 이름, 아무도 모르는 이름으로 그녀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2001년 봄이었습니다. 문호는 여전히 횡성휴게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 때로는 2번. 그는 늘 같은 주차자리에 차를 세우고 매점에서 커피를 사서 벤치에 앉았지요.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점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세요? 네. 1년이 넘었잖아요. 알아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잊으셔야죠. 잊을 수가 없어요. 커피는 식었고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호의 머리엔 흰머리가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32,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그는 늙어가고 있었지요. 2002년 횡성휴게소는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는 안내문이 붙었지요. 문호는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사라진 흔적마저 사라지는구나. 공사는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문호는 옆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공사장 펜스 너머로 변해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지요. 그녀가 커피를 샀던 매점은 철거되었고 그녀가 걸었을 주차장은 다시 포장되었습니다. 공중전화부스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판기가 들어섰습니다. 2003년 여름, 새 휴게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지요. 횡성휴게소에서 대관령 휴게소로. 밝은 조명, 넓은 주차장, 깨끗한 화장실. 현대적이고 편리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호에게 이곳은 더 이상 그날의 장소가 아니었지요. 그는 새로 생긴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2000년 3월 18일, 그날의 공기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05년, 정부는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대대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지요. 신문은 희망적인 기사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문호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도 이 제도를 알았다면 도망가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녀는 너무 일찍 절망했을지도 몰랐습니다. 몇 년만 더 버텼다면 다른 길이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문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주변에서 맞선을 주선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요. 5년이나 지났잖아. 알아요. 하지만 이혼한 것도 사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2007년 문호는 처음으로 그녀를 찾는 일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더 이상 휴게소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지요. 하지만 3월 18일이 되자 몸이 저절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향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습관이 아니라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녀를 기억하고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신만의 방식이었지요. 그는 커피를 2잔 샀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마시고 다른 한 잔은 벤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종이컵이 넘어졌지만 그는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경선아, 아니 선영아, 내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난 여기 있어. 2008년 세계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주식 폭락, 실업 대란, 글로벌 금융위기였지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빚이 쌓이기 시작했고 신용불량자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문호는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또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건가? 휴게소를 찾는 사람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주말인데도 가족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들은 한숨을 쉬었고 어머니들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아이를 달랬지요. 문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도 저런 얼굴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뎠을까요? 2010년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사람들은 휴게소에서도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모두가 연결되고 기록되고 공유되는 시대였지요. 문호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었다면 그녀를 찾을 수 있었을까? 이제는 CCTV가 어디에나 있고 휴대폰 위치 추적도 가능했습니다. 사진 한 장, 글 한 줄이면 세상이 알게 되는 시대였지요. 하지만 그녀는 2000년에 사라졌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진 사람이었지요. 문호는 새 스마트폰을 꺼내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차경선, 수십 개의 검색 결과가 떴지만 모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디지털 세상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문호는 44살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과장으로 승진했고 부모님은 손자를 보고 싶어 했지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 이제 좀 잊어라. 12년이야. 네,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알아요, 엄마. 그럼 왜 아직도 매년 그 휴게소를 가는 거야? 그냥 약속이었어요. 무슨 약속?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너무 슬펐으니까요. 2015년 휴게소는 또 한 번 변했습니다. 편의점이 들어오고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이 생겼습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파리바게뜨. 휴게소는 이제 작은 쇼핑몰 같았습니다. 문호는 낯선 공간을 걸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섰던 자리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흐려졌습니다. 15년, 너무 긴 시간이었지요. 기억은 바래고 확신은 흔들렸습니다. 정말 여기였을까? 하지만 문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매년 3월 18일, 그는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중년이 된 남자가 혼자 커피를 마시며 사라진 여자를 기다렸지요. 2018년, 그는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문호야? 너 여기 왜 있어? 아, 그냥 지나가다가 나 강릉 가는 길인데. 너도? 응, 비슷해. 동료는 문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하니? 소문 들었어. 매년 온다며. 누가 그래? 회사에 아는 사람 통해 들었지. 다들 걱정해. 괜찮아. 문호야. 18년이야. 그 여자 죽었을 수도 있어. 알아. 그럼 왜? 혹시나 해서. 동료는 한숨을 쉬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 참 고집도 세다. 미안. 뭐가 미안해. 내 인생인데. 그래도 너무 오래 아파하지 마. 2020년 코로나19가 세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휴게소는 텅 비었고 고속도로는 한산했습니다. 문호도 그해 3월 18일 처음으로 휴게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동 제한, 거리두기, 모든 게 멈춰버렸지요. 그는 집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이구나. 그녀가 사라진 지 20년. 문호는 52살이 되었고 머리는 반백이 되었으며 허리는 굽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짙어졌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부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2021년 봄, 문호는 다시 휴게소를 찾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조용히 커피를 마셨지요. 주변은 변했지만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선아, 아니, 선영아, 내가 어디서 무엇이 되었든 난 여기서 너를 기억할게. 평생.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굴러갔고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문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나 커피 좀 사올게. 딱 5분이면 돼. 하지만 눈을 뜨면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변한 건 휴게소였습니다. 변한 건 세상이었지요. 변한 건 문호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 그 기억, 그리고 그 사랑이었지요. 2020년 2월이었습니다. 횡성경찰서 강력팀 박민수 형사는 오래된 미제 사건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지시가 내려왔지요. 20년 이상 된 미제 사건 재검토,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풀지 못했던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먼지 쌓인 서류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그중 한 파일이 눈에 띄었지요. 2000의 0318 실종 사건. 피해자 차경선 가명 추정. 가명 추정. 박 형사는 잠시 멈춰 파일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휴게소에서 사라진 한 여성. 신원 미상. 주민번호 조회 불가. 당시 담당 형사의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용불량자, 야반도주 추정. 수배, 유지하나 발견 가능성 낮음. 박 형사는 컴퓨터를 켜고 경찰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차경선, 71만 305점. 2020년의 시스템은 2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했죠. 주민등록, 금융거래, 통신기록, 출입국, 심지어 CCTV까지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곧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해당 주민번호 사망자 등록. 1997년 12월 3일 교통사고. 박 형사는 놀라서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차경선 1971년 3월 5일생. 1997년 12월 부산 해운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즉 2000년에 실종된 차경선의 신분증 주인은 이미 3년 전에 죽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휴게소에서 사라진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박 형사는 금융거래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국민은행 계좌, 예금주 차경선, 1999년 5월 개설, 매달 250만 원씩 입금자명 한국생명보험, 그리고 이상한 내역 하나. 2000년 1월 15일, 100만 원 이체, 받는 사람 최영수. 조회를 하니 그는 1968년생 사채업자. 2003년 대부업법 위반으로 구속. 2005년 출소 후 행방불명. 박 형사는 다시 계좌를 살폈습니다. 1999년 11월 또 다른 거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타행이체 200만 원, 받는 사람 김선영. 김선영, 낯선 이름이었지요. 검색 결과 1970년생 여성. 신용불량자 등록 1998년 9월. 실종신고 1999년 3월. 그리고 2000년 2월 실종신고 취하. 이후 행적불명. 즉 1999년에 사라진 여자가 2000년에 차경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박 형사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김선영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빚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사망한 차경선의 신분을 암시장에서 구한 것이죠. 그 신분으로 새 인생을 살기 시작했지만 2000년 3월 18일 또 한 번 사라졌습니다. 박 형사는 한국생명보험에 연락했지만 회사는 이미 2005년에 파산했습니다. 자료 대부분이 폐기된 상태였지요. 다행히 국민연금공단의 고용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1999년 4월 입사 차경선. 하지만 주민번호 뒷자리가 달랐습니다. 앞자리만 같고 뒷자리는 전혀 다른 번호였지요. 두 명의 차경선? 아니면 조작된 번호? 3월 박 형사는 문호를 찾았습니다. 그는 52살의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2000년 그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문호 씨, 김선영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김선영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당시 여자친구가 그 이름을 언급한 적은요? 없어요. 확실해요.
박 형사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8년 김선영의 주민등록증 복원 이미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여자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문호는 오랫동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흑백 사진, 오래된 화질. 하지만 어딘가 익숙했지요. 잘 모르겠어요. 비슷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일주일 후 얼굴 인식 프로그램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유사도 68%, 동일 인물 가능성 있음. 불확실한 결과였지만 박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김선영이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 이름과 연결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요. 박 형사는 김선영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1980년대 고아원 출신, 백화점 판매직, 결혼과 이혼, 그리고 카드빚. 1999년 신용불량자 등록 후 실종, 그리고 2000년 2월 누군가가 실종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신고 취하자 오빠 김동혁, 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왜 신고를 취하하셨습니까? 연락이 왔어요. 누나한테서. 공중전화로요.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다만 다시는 찾지 말라고. 그 이후로 김선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 형사는 사건의 시간표를 그렸습니다. 1997년 차경선 사망, 1999년 김선영 실종, 1999년 4월 차경선으로 재등장, 2000년 3월 다시 실종.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며 도망쳤고 그 이름으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박 형사는 부산으로 내려가 1997년 교통사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차경선은 즉사, 가족은 이미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남은 건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뿐이었지요. 따님 신분증 혹시 사라진 적 있습니까? 글쎄, 그때 정리하다가 지갑째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결정적 증거는 끝내 없었습니다. DNA도, 지문도, 목격자도 없었지요. 박 형사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차경선 실종사건 재조사 결과 피해자는 김선영으로 추정. 신분 도용을 통한 신용불량 회피 목적. 실종 원인 재차 신분 변경 추정. 현재 생사 및 소재 불명. 사건 미제 유지. 6월 박 형사는 문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자친구의 진짜 이름은 김선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선영. 네. 신용불량자였고 새로운 신분으로 도망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은요? 모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은 위안이 되네요. 무엇이요? 적어도 이제 그녀의 진짜 이름을 알았으니까요. 차경선이 아니라 김선영, 선영아. 박 형사는 조용히 파일을 덮었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미제였지만 진실에는 한 걸음 다가섰지요. 그 여자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자였습니다. 시대가 만든 희생자였지요. 빚으로 이름을 잃고 이름으로 존재를 잃은 사람. 2020년 한국의 신용불량자 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역사는 또다시 같은 자리를 돌고 있었지요. 박 형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선영 씨, 어디에 계시든 부디 평안하시길. 2025년 3월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꼭 25년째 되는 해였지요. 문호는 57살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휘었고 허리는 더 굽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연금과 그리고 이 기다림뿐이었지요. 3월 18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문호는 여느 때처럼 차를 몰았습니다.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대관령휴게소로 향했지요. 25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곳은 여전히 그날의 자리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의 아픔쯤은 견딜 수 있었지요. 휴게소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 세상은 다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웃었고 연인들이 손을 잡았으며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문호는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2잔을 샀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마시고 또 하나는 늘 그랬듯 옆자리를 위해서였지요. 그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25년 전 그날도 바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라디오를 들었고 5분이면 된다고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그 5분은 25년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였습니다. 문호는 3년 전에 재혼을 했고 아내의 딸을 입양했지요. 이제 23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아빠, 어디세요? 응, 잠깐 산책 중이야. 오늘 토요일인데 집에서 쉬세요. 무릎 아프시잖아요. 괜찮아. 날씨도 좋고 저녁에 같이 먹어요. 엄마가 갈비찜 해요. 그래, 알았어. 저녁 때 보자. 전화를 끊으며 문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집, 웃음, 일상의 온기. 하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 김선영이 차지했던 자리였지요. 2023년 봄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찾아왔었습니다. 미제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지금 와서요. 23년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사람의 이야기니까요. 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의 이야기였죠. 근데 그녀가 없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PD는 명함을 두고 떠났습니다.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하지만 문호는 끝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문호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25년. 그녀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살아는 있을까요? 2020년 박 형사가 말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김선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불량자였고 새 신분으로 도망쳤다고. 그렇다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름, 아니, 네 번째 이름일지도 모르지요. 누구도 모르는 이름으로. 문호는 상상했습니다. 부산의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강원도 산골에서 조용히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 어디에서든 눈에 띄지 않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호는 이제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그랬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당한 사람이었지요. 시대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았고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뛰어내린 것뿐이었습니다. 거짓 이름, 거짓 신분, 거짓 인생. 하지만 그 속의 감정만은 진짜였다고 문호는 믿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사랑했을 것이라고. 비록 5분 만에 사라졌지만 그 사랑만큼은 진실이었다고요. 휴게소를 걷던 문호는 문득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발머리 여인이었습니다. 커피를 사는 모습이 어쩐지 낯이 익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문호는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고개를 돌렸지요.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녀는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문호는 다시 벤치에 앉아 두 번째 커피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지 않은 채 옆자리에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종이컵이 흔들렸습니다. 문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아, 오늘도 왔어. 날씨 좋지? 봄이야. 나도 이제 늙었어. 머리도 다 샜고 몸도 안 좋아. 그래도 괜찮아. 널 잊을 수 없으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 따뜻함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문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는 법이지요. 25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이곳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녀가 돌아온다면 바로 오늘일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오후 5시. 문호는 무릎을 주무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휴게소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오고 가고 차들은 끊임없이 드나들었지요. 모든 것이 변하고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문호의 시간은 여전히 2000년에 멈춰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켜니 요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가수의 목소리였지요. 그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FM 클래식,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곡이었지요. 아니, 김선영이었을까요? 그것도 거짓이었을까요?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호는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도 올 것입니다. 그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에도, 죽는 날까지. 이건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지요. 변하지 않고 끝나지 않으며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 그녀가 어디에 있든 누구로 살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따뜻한 저녁, 웃는 얼굴, 평범한 행복. 문호는 감사했습니다. 이런 일상을 살 수 있음에.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그녀는 이런 평범함조차 누리지 못했으니까요. 문호는 차에서 내리기 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아, 이번엔 내 이름으로 살아. 더는 도망치지 말고 행복해도 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응, 왔어. 어디 갔다 왔어요? 피곤해 보이세요. 응, 그냥 드라이브. 거짓말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하는 비밀은 있으니까요. 저녁상에 앉자 갈비찜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표정이 좀 어두워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병원 꼭 가보세요. 그래, 다음 주에 갈게. 창밖에는 봄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또 하루가 저물고 있었지요. 시간은 흐르고 기억은 바래가지만 어떤 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문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평생 사랑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녀도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요. 밤이 되었습니다. 문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고른 숨소리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문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상상했습니다. 어느 먼 도시에서 한 여자가 혼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50대 중반, 머리는 희고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겠지요. 그녀도 오늘을 기억했을까요? 2000년 3월 18일, 그 짧았던 5분을, 그 남자를, 아니면 진작 잊었을까요? 새 이름, 새 기억, 새 인생 속에서 문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신을 떠올리고 있기를,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기를요. 오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2025년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의 파일은 창고 깊은 곳에 묻혀 있었고, 언론은 오래전에 잊었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변함없이 끝까지.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기억하는 한 존재는 남는 법이니까요. 이름도 얼굴도 과거도 모호했지만 한 남자의 가슴 속에서만큼은 선명했습니다. 김선영, 아니, 차경선, 아니면 전혀 다른 이름.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호에게 그녀는 영원히 사랑했던, 그리워한, 그리고 기다렸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몰아낸 것이었지요. 2000년 빚과 신용불량이라는 낙인은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지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버리고 과거를 지우고 새 사람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던 시대였지요. 차경선은 죽은 자의 이름이었고 김선영은 지워진 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결국 어느 이름으로도 살 수 없었지요.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어딘가 작은 도시의 주민등록부에는 또 다른 이름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사진 속의 미소는 낯설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익숙하겠지요.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모르는 이름으로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2025년 여전히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숨기고 과거를 지우며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물어야 합니다. 누가 그들을 그곳으로 내몰았는가? 그리고 누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